직장인 김모 씨. 김 씨는 매년 돌아오는 세금 보고 시기가 두려웠던 납세자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김 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한 유명 CPA를 통해 매년 추가 납부하던 세금을 수년 동안 돌려받게 됐습니다. 새로 만난 CPA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항목에서 상상 이상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마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김 씨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세금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한 절세가 오히려 감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한꺼번에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해 국세청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 납부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는 이들에게는 기다려지는 세금 보고. 하지만 우리 곁에는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편법 세금 보고를 통해 단기간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세혐의라는 무서운 처벌도 잊은 채 말입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세금 보고에 대한 유의할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롤로그 영상에서 나온 변칙적인 세금 보고, 실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절세와 탈세를 넘나드는 변칙적인 세금 보고는 사실 LA 한인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이제 급여 명세서 W2라고 하죠. 그쵸. 직장인들 그 W2를 받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세금 보고 비용이 $100 정도 한다면 약간 변칙적으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정되는 세금 보고는 조금 더 그보다 좀 더 높은 시세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 변칙적 세금 보고를 의뢰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문제는 한두 해 정도는 절세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많은 액수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IRS의 감사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를 하다 결국에 감사를 받아서 수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그런 한인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맞벌이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납부했었는데 이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어떤 CPA한테 가면 뭘 많이 빼준다더라. 그래서 가봤죠. 가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긴가민가 했던 거를 막 빼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 셀폰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아니면 뭐 세탁비, 옷가 이런 걸 다 잡 릴레이티드로 해가지고 막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세금을 항상 4월마다 막 낸 데 비해 그 CPA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만큼 막 돌려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막 기분 좋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항상 막 매해 막 세금 내는 텍스 시즌만 막 기다려지고 할 정도로 그러고 살았었죠. 직장인들의 경우도 편법 세금 보고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군요. 그럼 자영업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W2를 받는 직장인도 이렇게 세금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네, 그 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세금 환급은 절세와 탈세를 넘나드는 경계선에 서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그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CPA가 아니라 세금 보고를 의뢰한 당사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큰일이 났죠. 그 큰일이 뭐냐면 우편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하얀 봉투에 IRS라고 써 있는 거예요. 느낌이 싸했죠. 느낌이 싸하고 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많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동안 낸 세금에 대한 오디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치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 앞뒤로 1년씩 해가지고 한 3년치를 오디시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동안 그 CPA를 통해서 받았던 세금 플러스 벌금 플러스 이자까지. 그래서 가지고 그냥 힘들었었죠 한동안. 예. 그래서 그 후로는 그 CPA하고는 당연히 이제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월급쟁이니까 저는 월급쟁이들은 뭐 터보택스를 돌리나 CPA한테 가나 사실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냥 저 혼자 터보택스 사가지고 세금 벌고 있습니다. CPA도 못 넣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봤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W2로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테마이즈에다 넣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비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직원 경우인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저를 만나러 왔는데 뭐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 스낵을 제공한 비용, 뭐 그다음에 무슨 연필을 산 비용, 무슨 서플라이를 산 비용. 사실은 어떤 회사에 소속을 돼서 일한다는 거는 모든 서플라이 회사 공급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자영업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드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뭐 가스, 뭐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고. 그래서 재작년 거 갖고 와보세요. 재작년. 그러니까 이분이 한 5년, 6년치를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리펀드를 불법적으로 받아내 오셨더라고요. 어느 사회나 그가이가 있고 백가이가 있죠. 이 세금 보고하는데도 원칙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그 가짜로 숫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펀드를 더 받게 해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탈세입니다. 절세를 했든 탈세를 했든 최종적인 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세를 했을 때 최종적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뭐 사실이 아닌데 리펀드를 더 많이 해준다든지 세금을 사실은 많이 내야 되는데 막 갑자기 확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은 꼭 세컨 오피니언을 들어서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본인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세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케이스 같은데요. 그럼 이런 편법 세금 보고는 과연 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 수요가 없다면 이런 약간 편법 세금 보고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그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들이 이런 편법으로도 이렇게 약간 좀 절세를 많이 받는 그런 세금 보고를 원하기 때문에 CPA들도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것다는 그 금전적인 그런 대가도 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W2 보고를 하는데 영수증 박스를 갖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에 회계사 뭐 회계사라는 표현이 그랬지만 아마 회계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무슨 영수증입니까? 했더니 이제 전에 했던 분 회계사께서는 그 영수증을 다 갖고 오라고 그랬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수증을 봤지만 하나도 세금 보고에 쓸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받아놓고 나중에 줄 때 그거를 이제 다 고려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다 해서 사실은 피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어떤 툴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옛날 그 어카운팅 스쿨에서 어카운팅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해서 기억이 나요. 절세와 탈세는 손바닥 뒤집기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저희 회계사들은 손님들이 탈세와 절세의 그 중간선에서 이렇게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탈세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위험성을 지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IRS에서 실시하는 감사, 오디시라고 많이 하죠. 실제 감사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감사에 걸리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국세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래 감사가 나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개인 세금 보고를 한 그런 납세자의 그 1% 미만 수준, 아주 미미한 굉장히 수준을 낮네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0명당 1명이 채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이지요. 이는 지난 2010년 IRS가 17,000명의 그런 그 직원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감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감사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인력이 좀 부족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감사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해도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명당 1명이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수치상 그런 통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경찰이 10명인데요. 경찰관이. 그중에서 9명이 그만두고 1명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LA 한인타운의 외식길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권총을 발사할 경우에 그 1명의 경찰이 오지 않을 확률은 없겠지요. 따라서 감사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개인 납세자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저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도 감사가 진행되는 비율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IRS에서는 이제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감사 대상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IRS는 3년치 세금 보고 기준을 감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 중에 탈세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감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전체 소득의 25% 상당을
감세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최대 6년간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에 그 무역업이나 그런 그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한인분들 많은데요. 만약 해외에서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 역시 6년간의 감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거나 돈 세탁 등 약간 좀 거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제 IRS는 기한을 두지 않고 이들을 이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절세를 하는 것은 능력이나 오히려 고의적인 탈세를 위해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초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올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보면 원래 좀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CPA들이 좀 많이 좀 바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와 좀 달리 그 지금 IRS에서 그 납세자의 신원 확인에 대한 명목들 좀 추가한 게 있어가지고요. 세금 보고 당사자의 그 운전 면허증이나 거주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를 첨부해야 되는 절차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많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어떤 개인 텍스 하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싱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원인이 이제 작년부터 변경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파이 프로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텍스 보고를 하는 텍스페이어의 어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저희 일선의 그 프랙티셔너들한테 요구하는 쪽으로 IRS가 많이 바꾸고 있어요. 텍스 파일링 프로시저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프랙티셔너들이 일을 해야 할 어떤 스텝들이 굉장히 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진 게 좀 특성이라면 특성이. 예를 들자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또 확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세법에서 정해준 어떤 엑스트라 어떤 세금을 절세해준 어떤 크레딧, 특히 어떤 리펀더블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IRS에서 철저하게 저희 일선의 프랙티셔너한테 어떤 검증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경우 W4이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라고 하죠. 여기에 표시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선택하는 숫자에 따라 이제 급여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요? W4는 이제 직장인들이 처음에 회사 입사하게 되면 이제 HR에서 먼저 가장 갖고 와서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이제 그 고용인들이 반드시 이제 납세해야 될 세금에 대한 그런 방식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고용주 역시 고용인한테 W4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이제 지정해줄 의무가 있고요. 가장 이제 그 납부해야 될 대상자가 가장 맞는 방식과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를 취직해서 회사에서 W 폼을 기입하라 그럴 때 이 숫자를 많이 적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적게 적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시는데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적어야 될 숫자보다 많이 적게 되면 지금 당장은 세금을 적게 떼지만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리펀드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더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너무 적게 적다 보면 지금 당장 세금을 많이 떼긴 하지만 나중에 리펀드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법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적용시키기 위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사실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도 세금 부과부터죠. 2019년.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까지는 그 오바마 정권에서 나왔던 오바마 케어에 대한 벌금이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 가입 기간이 6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실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게 전 국민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거거든요. 맨데토리죠. 네. 근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한 명당 695달러, 아동의 경우 347달러, 가족당 최대 2,085달러의 벌금을 세금 보고 세금 환급금에서 차감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차감 당할 바에 그냥 보험을 들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고요. 2018년도 회계보고안이 2019년에 들어서 진행되는 2018년도 세금 보고에서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벌금 부분이 삭제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뭘 표시하는 거냐면 그 직원이 그 고용주로부터 보험을 요구되는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회계사들이 이런 폼을 기초로 해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지
또는 리펀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 법안이 이제 진행되면서 내년부터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그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렇죠. 그 오바마 정권 때 이제 오바마 정부가 채택했던 것은 자녀 한 명당 $1,000의 세금 환급금이 이제 주어졌는데요. 내년부터는 바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00로 늘어나기 때문에 배로 올랐네요. 네, 이제 앞으로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세금 보고부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금 보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 W2 폼 한 개로만 이제 세금 보고가 진행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독립계약자라고 하는 그 1099의 프리랜서라고도 하지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좀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 보고가 진행이 되고요. 앞서 질문하신 그런 자영업자들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세금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놔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고용주 중에서는 W2 양식으로 고용된 그런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보너스나 추가 급여를 주어야 할 때 오히려 1099 양식을 주면서 사인을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고용 자체가 바로 탈세 혐의가 적용되고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월급을 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컴펜세이션을 즉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주고 1099을 발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업원으로 분류된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 대가를 줄 때는 반드시 W2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흔히 찾는 식당이나 다른 비즈니스에 붙여 있는 캐시 옹리라고 해서 이제 현금만 받는다는 그런 사인들이 많이 붙여 있죠. 그런데 이런데 역시 이제 탈세를 위해 이제 캐시 옹리라고 붙여둔 것인가요?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식당과 같은 그런 식당 대형 식당도 있지만 영세 식당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캐시온이라는 것은 영세 식당 앞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손님한테 이제 현금만 받아서 이를 수납한다고 해서 탈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컴에 대한 정확한 세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세 식당에서 좀 약간 그 $10 미만의 음식들을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하면서 크레딧 카드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새 크레딧 카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승인해주는 회사들에서 보통 카드당 2.5에서 3.5%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런 것들마저 부담이 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현금들을 이렇게 수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주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분들 자체가 뭐 고용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급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급여가 생긴다면 현금일지라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회계사들이 전했습니다. 요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뭐 세금 보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몇백 달러의 CPA 고용비보다는 이렇게 손쉽게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해서 이제 젊은 층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이런 세금 보고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매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주위에서 손쉽게 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자영업자나 개인 자유사업자보다는 아무래도 그 원천징수의 세금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W2를 보유한 직장인들이 간단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요. 모든 소득과 지출 내역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서 설사 감사가 그 프로그램 통해서 세금 보고한 다음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금 번호 라고 해서 ITIN이라고 하죠. 제가 ITIN이라고 하는데 네. 사회보장 번호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이 IT 넘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만은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LA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일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일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보고를 안 하는 경우, 그리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역시 만약 감사나 적발에 걸리게 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와 당사자가 적발될 경우에 이제 납부하는 벌금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한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정해진 그쵸. 지역 아닌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지 추후에 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문제에서 조금 해결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체류 신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이민법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그 납세자가 합법적인 신분이든 아니든 미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었으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미비자가 되었건 유학생 신분이 되었건 미국에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 시즌을 맞이하여 각종 이제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IRS를 사칭하는 범죄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IRS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무려 1218%나 증가를 했는데요. 굉장한데요. 네, 이들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 전화기로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경우가 네, 누락된 세금이 있고 보고되지 않은 금액이 있으니 이에 대한 벌금을 크레딧카드 번호를 달라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IRS 측에 따르면 IRS는 납세자와 오직 옛날 그 전통적인 방식의 편지로만 연락을 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명시된 번호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그 중요한 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IRS에서 이제 체크를 받거나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IRS 체크는 항상 연방 재무부라고 명시된 그런 이제 페이 투 오너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분만 수취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로 체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 또 역시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들도 많아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 시청자 여러분도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IRS는 탈세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감사 대상에 오른 경우 끝까지 추적해 세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인 이득을 쫓다 불이익을 당하는 부끄러운 한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한인타운의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호텔들의 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의 개발을 추진 중인 호텔은 무려 15개, 총 객실 수는 2,000여 개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호텔의 개발은 타운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유가와 하버드에 있는 도산우체국 자리도 호텔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도산우체국은 언제 세워졌을까? 그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산 안창호로 불리는 우체국이 세워진 때는 1906년. 1952년에 샌포드 포스트 오피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992년 세금보고 마감일. 우체국은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주민들로 넘쳐납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텍스 보고를 하러 온 사람들만 이용하는 창구도 만들어놨습니다. 임시로 만든 종이박스가 눈에 띕니다. 지금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우체국의 역할은 이민자들에게 연락처이자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타운 유가와 하버드에 있는 우체국이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2004년 연방 하원은 도산 안창호로 이름을 바꾸는 HR 1822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소유한 건물에 한국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바뀌면서 지난 18일 오전 10시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그해 6월 부시 대통령의 서명 직후 도산 안창호의 이름이 우체국에 걸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체국 개명 법안을 상정한 다이안 웨슨 연방 하원 의원과 제임스 한 LA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참여해 현판식을 축하했습니다. 우체국 입구에는 도산 선생의 초상화도 걸려 한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 연방정부의 건물에 쓰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 그렇다면 LA 시정부에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그해 2년 전인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운타운의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교차 구간을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로 헌정하는 주의회 결의안이 오늘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던 2002년. 친한파 케빈 머리 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SCR 104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인의 이름을 딴 교차 구간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타계한 지 66년,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표지판이 10번과 110번 프리웨이 교차로에 설치됐습니다. 표지판은 가로 14피트, 세로 3.5피트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LA에서 가장 복잡한 프리웨이 교차 지점에 안창호 선생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자주 독립과 인권 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온 도산 선생의 정신을 잇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최초로 한인의 이름을 고속도로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And interested in honoring pioneer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other things that go on in the Korean community.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이 표지판 설치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어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인 고 안수산 여사와 아들 랄프 한 씨 등도 참석해 도산 선생의 정신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ut every time you see this sign, I want you to remember what Tosan lectured at that patriotic call, that you maintain your dignity with truth, honesty, ethics, and integrity. 이후 LA에는 찰스 김 초등학교, 김영옥 중학교 등 한인 이름을 딴 학교들이 들어서는가 하면 세미리 광장을 비롯해 한인타운 곳곳에 한인들의 이름이 걸려 있는 장소가 20여 곳에 이릅니다. 한인 이민 100년이 지나면서 미주 사회에서 한인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5번 프레이 일부 구간을 김영옥 메모리얼 하이웨이로 명명하자는 발의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민 초기 시절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한인타운. 이민 선조들의 정신과 얼을 기리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